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신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다운을 이제 막 허리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심쿵 쌤! 안녕하세요. 역사전쟁의 저자 심용환입니다. 예, 책 많이 팔려요? 요즘 조금 총선 때문에 죽어서요. 예. 홍보가 필요합니다. 역사전쟁.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나와야 돼. 그래야 같이 팔려요? 네. 요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예. 원고는 다 끝났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하반기 작업이어서. 자, 그리고, 역사학계의 꼰대. 예, 최강욱입니다. 껌나무. 예. 안녕하세요. 최강욱 변호사. 자, 지난 시간 동학농민운동 13편 이어서 오늘은 조금 더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좀 더 깊숙한 내용으로 쑥 들어가는 14편 진가요 시작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나간 다음에 너무 정치 얘기 많이 한다. 봉학에 대해서 이 뒤질라고 이게 봉학이 뭐냐 이런 사람 많이 있었겠죠? 아니, 눈빛이 왜 저한테 어디 야 해결해 봐라 뭐 이런 눈빛을 저를 쳐다보시면 아니 이제 우리 전 미건스에서 봉학 가위원서를 만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라면 무조건 하니까 거기. 자, 지난 시간 이어서 동학농민운동 조금 진지하게 배워보죠. 지난번에 너무 재밌게 배웠어. 또 이제 너무 그때 이제 총선의 어떤 승리감에 승리감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이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저번 시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무슨 얘기 하셨냐면 박정희 대통령도 인정했다 이게 있어요. 네. 이제 뭐냐면 그때는 동학혁명이라 불렀거든요. 아마 학교 다니실 때는 동학혁명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셨을 거예요. 뭐라 배웠는지 묻지 마세요. 헷갈려고. 아니 그건 묻기만 하면 이렇게 발끈하시는. 외워본 적이 없으니까. 난 이게 배워본 적이 없어 역사책을. 그럼 이제 전봉준 장군으로 배웠어요. 그렇죠. 전봉준 장군. 녹두 장군, 전봉준 장군. 사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인정했던 것도 있지만 계산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군사 문화를 다 이렇게 띄우는. 그렇죠. 그래요. 5.16 혁명 박정희 장군 이거 연결 지으려고 한 거예요. 다 연결 지은 거예요. 네. 그러나 동학농민혁명. 그다음에 전봉준 장군. 예를 들면 뭐냐면 강감찬의 그 귀주 대첩 있잖아요. 그것도 강감찬 장군이 못생기고 키가 작았거든요. 누구랑 비슷하잖아요. 박신혜 대통령 키가 작았잖아요. 그거와의 유사성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강감찬 장군. 나폴레옹 키 작다고 또 얼마나 뛰었어. 그것도 얼마나 얘기 많이 하죠. 얼마나 나폴레옹 장군. 근데 실제로는 그 강감찬 장군은 문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 때 윤관이나 강감찬 같은 큰 업적을 이뤘던 사람들은 다 문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군사를 지휘하던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장군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안 가르치고 이렇게 만든. 역사 왜곡이에요. 조작, 이미지 조작하기 위해. 이미 그때부터 했던 거예요. 그리고 삼별초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삼별초 하면 대몽항쟁, 배중손이가 막 삼별초의 난. 아니 삼별초에 난이란 말은 없고요. 난 전에 삼별초를 굉장히 괜찮은 걸로 이렇게 띄웠죠, 그것도. 강화도 삼별초. 그렇죠. 그래서 뭐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오가면서 막 이렇게 저항하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은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무력 기반이었고 최씨 무신 정권이 무너지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사실은 저항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렇게 민족 항쟁이라는 말을 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불가피한 항쟁이었구나 그때 당시엔. 그렇죠. 저기들이 존립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어떤 배경을 얘기하지 않고 오직 어떤 그런 민족 항쟁처럼. 영웅화. 그게 사실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아주 나쁜 역사예요. 저는 강화도 하면은 이번 총선에서 강화와 서구울이 묶여갖고 계속 4번씩 떨어졌던 신동근. 그리고 강화가 분리되면서 신동근 의원이 황우여 의원을 꺾는 연수울에서 날라온. 그건 진짜 박수 보낼 만한 일이에요. 그건 정말. 4번 떨어지고 5번째. 치과 의사. 의지의 사나이네요. 저는 그 국정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싫어하면서도 국정화 밀어붙이셨잖아요. 총리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분은 떨어지고 진정성 있게 싸웠던 도종환 의원은 되고. 그렇죠.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특별히 국정화 문제여서. 국정 문제에 있어서 또 열심히 얘기했던 유경 떨어졌잖아요. 황우여 같은 분을 보면 나는 좀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어. 그 양반이 젊어서 그 판사가 돼가지고요. 판사죠.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고 이회창 씨를 따라서 비서실장. 정치로 들어왔거든요. 그럼요.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게 판사 중에서는
이 벌 단 거예요. 이렇게 발탁돼서 한 고비를 넘은 거거든요. 그리고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길. 그렇죠. 예. 그런 건데 이회창 씨 따라 정치로 들어온 뒤에 한 번도 안 떨어지고 5선을 내리 쫙 했다고. 그러고서 여당 대표까지 하고 그렇죠. 할 거 다 했잖아요. 부총리까지 하고. 예. 그러고서 자기가 이제 국무총리냐 국회의장 이걸 노리다가 그때 여의치 않아서 부총리에 머물고 교육부총리 정도 하나 받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는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가 하고 싶었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 자기 지역에서는 탈락됐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지금 가서 또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황운혜 씨가. 지역을 옮긴 거예요. 지역 연수의뢰요. 연수의뢰에서 4선인가 5선을 했죠. 5선하고 16, 17, 18, 19. 예. 15대 때부터 했으니까 5선 했죠. 5선 6선 도전하다가 아웃된 거죠. 이번에 자기가 되기만 하면 국회의장이라고 이제 그랬었거든. 근데 이제 세상에 그 중에 남들은 내가 이회창 씨 보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 뭐 판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저기 국회의원을 하거나 뭐 여당 대표를 하거나 평생 그거 하나만 하면은 뭐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거야. 근데 이 욕심이 끝이 없는 거야. 예. 그렇죠. 끝까지 그렇게 가다가 결국은 망했잖아요. 다시 회복되기 힘든 게 그 서구 의리거든요. 거기가 거기는 원래 유리한 지역이에요. 검단 1, 2, 3, 4, 5동이 서울에서 다 출퇴근하는 거기가 그렇죠. 그 검단 그 단지거든요. 네. 다 그 젊은 세대들. 네. 그리고 강화는 70% 이상이 여당 나오는 지역. 그렇죠.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지역이에요. 이제 앞으로 어디 갈 데도 없지. 연수울도 뺏겼고 이쪽이 오면 떨어지고 나이도 있지 이제. 그렇죠. 그분이 그 김근태 예. 고 김근태 맞아요. 의장의 네. 대학 동기 동창이에요. 예. 대학 동기 동창. 그러니 그게 인간적으로도 보면은 무슨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러지도 않거든. 안 나빠요. 정말 좋아요. 좋다고 예.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추접하게 막판에. 저는 그분 장로님이시거든요. 예. 맞아. 크리스찬이 지켜야 될 정직이란 덕목을 본인이 포기하면서 하나님 후려쳤다고 생각해요. 너 이놈 회개해라. 아마 지금 회개하고 계실 거예요. 글쎄, 회개할까? 근데 회개 좀 하셔야 되겠죠. 아니 저는 해외를 워낙 같이 많이 다니고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도 무척 친하고 그러고 보면은 그 남북 문제, 예. 안보 문제에 있어서 무척 보수적이지만 일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어찌 보면은 합리적 보수와 가까울 정도로 유한 분이에요. 예. 근데 난 지난번에 국정화 때 국정화 철학과 소신으로 반대하는 분이에요. 사적으로 많이 그런 얘기 하시죠. 그럼 검증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우리 때 이미 그런 교환을 다 한 거야. 오히려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 했던 이주호를 지칭하면서 교육 철학도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해외 나가면. 그래서 이주호 나 황우여 이렇게 같이 갔잖아요. 그러면 황우여 장관은 와갖고 이주호 욕하고 이주호 장관은 와갖고 황우여 욕하고 그러니까 중간에서 내가 이게 통합의 리더십 그런 때부터 이게 확인이 되는 거야. 동학 하지 말아니까 더 한다 진짜. 다시 삼별초 얘기 잠깐만 덧붙이면 그 도망다니면서 항쟁했다는 게 이제 항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후세인 친위대들 있잖아요. 왜 공화국 수비대라고 했던 이라크에. 그렇죠. 그 친구들이 지금 IS에 다 가 있죠. 가 있거든. 그런 거야 말하자면. 저는 좀 그 삼별초하면 기분이 나쁜 게 그 진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딱 그 진도 팽목항 나오자마자 이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암묵적으로 문제 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서 진도를 떠올리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삼별초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네. 그렇죠. 진도 떠오르면 팽목항까지 연결되니까 아예 진도는 시험에 안 나오게 해라. 삼별초는 강화도라니까 왜 또 진도까지 갔어? 아니 강화도에서 밀려서 이제 진도로 갔다 마지막에 제주도까지 가거든요. 아니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거야 이거? 아니 나는 왜 강화도 얘기하다 이 양반들이 진도 얘기를 하라 그러고. 강화도에서 밀려갖고 진도를 거쳐서 그러니까 강화도 얼마 못 있어요. 진도에 갔다가 제주도로 가거든요. 그 용장산성 이런 것도 완전 세월호 그 항로네. 그렇죠. 그 코스예요. 그 코스예요. 맞아. 그 코스예요. 그렇게 갔죠. 이 자식들이 그걸 안 가르치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그 생각날까봐 시험에 내지 말라고 한대요. 아니, 그러니까 삼별초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항로가 우리 세월호 선배들이 가려고 했던 그 항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세월호 참사,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참사로 끌고 갔던 국가 권력의 무능. 그리고 이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가 권력의 음험함, 음흉함.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걸 교육시켜야지. 그러니까요. 진짜 교육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너희들이 어른 되면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죠.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세상에. 그러나 지난번에 그것이 알고 싶다 4월 16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보셨어요 그거? 아니 안 봤죠. 기사만 봤는데
그거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그거 우리가 다 다뤘던 거거든.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다르니까 그 검색 순위 1위에 올라가고 우리가 다 다뤘던 거 아니에요. 왜 국정원과의 관계, 국정원이 관리. 근데 그래도 그 다뤄주니까 고맙긴 하죠. 예.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인식시키고 문제의식을 주는 게 교육인데 예. 문제가 생기면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시험에 안 내버리면서 은폐시키는 이 교육이 뭔가 대전환이 필요해요. 이거는 뭐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저는 계속 지켜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권 바뀐다고 해서 몇 개 바뀌는 게 아니라 교육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진짜. 그럼요. 바뀌어야죠. 내용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더 재밌는 거는요. 4월 16일에 그것이 알고 싶다 떴잖아요. 예. 전 속으로 씩 미소를 줬어요. 이런 촉은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여권이 160석 이상 170, 80석을 얻었으면 그것이 알고 싶다 방향이 됐을까? 못했지. 다른 걸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뒤집히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아마 2편을 준비했을 거야. 그거 사고의 원인을 한 거하고 그 사고 이후에 2년 동안의 과정을 다룬 무슨 다른 거, 조금 부드러운 거. 제가 보기엔 2개를 다 했을 것 같아. 근데 이기니까 야권이 이기고 여권 참패라니까 원인을 파고 들어간 거로 방송을 했지. 그걸 보면서 씩 웃었는데 아님 말고. 아니 김진태 당선되고도 하태경이 당선되고도 종북이네 뭐네 헛소리 안 하는 거 봐봐. 그 선거 전부터도 들어갔다가 찍소리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전 같았으면 이놈들 나와가지고 또 뭐 종북 세력이 저쪽에서 울산에서 당선된 것 같다느니 뭐 야당이 종북 세력과 또 손잡는 걸 막아야 된다느니 온갖 지랄들 했을 텐데 아예 그 소리 안 하고 지금 김진태 당선 안 된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없어진 줄 알아 김진태가. 살아있는데. 그럼 멀쩡하게 됐는데. 허영이 한테 밀린 줄 알죠. 막판까지 엎치락도 막 따라갔으니까. 저도 떨어진 줄 알았어요. 하도 조용히 있어갖고. 맞아. 근데 됐잖아요. 그래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정치를 하지만 저는 역사 교육 이러니까 꼭 이게 단순하게 대선에서 권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방식이 꼭 진도가 문제가 되면 그걸 가리키고 함께 학생들이 울고 이런 게 저는 꼭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거는 진도 군민이나 진도 군수 이런 사람들이 항의해야 돼. 그렇죠. 왜냐하면 진도를 자꾸만 얘기하면서 아무로 인하고 슬픈 항구지만 진도 그 농민들도 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세월호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량 타격을 입었어. 그래갖고 안산에서 세월호 가족들이 진도 농산물 팔아주기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역사를 자꾸 반복을 하는 거지. 그렇죠. 아픈 것은 끄집어내서 달래고 원인을 찾고. 그렇죠. 배중손도 여기서 죽었어요. 항쟁을 주도했던 사람이 진도에서 죽어서 김통정이라는 사람이 대신 제주도까지 갖다 죽어요. 그런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건 역사 왜곡이라는 게 지금은 뉴라이트가 크게 왜곡을 하는데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왜곡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나가는 걸 군사문화에 섞어서 막 띄우고. 좀 동학혁명, 전봉준 장군 이런 거는 그런 역사 왜곡. 특히 박정희 장군께서 박정희 미화의 일환이다. 미화의 일환으로 좋은 용어가 아니에요. 무조건 사건을 부풀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동학농민운동 팩트는 팩트대로. 그렇죠. 그래서 참 이게 내가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 전국구가 있어 참 다행이야. 그 요즘 한동안 안 썼는데 진가역이 있어 참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게 저걸 어떻게 박정희가 지 머리로 혼자 다 생각해서 했겠습니까? 저 옆에서. 진짜 전문가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놈들이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붙이셔가지고 이렇게 써먹으면 됩니다. 양식도 소신도 철학도 없는. 그럼요. 그런 놈들이 국정교과서 만들고 나중에 문교부 장관 되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지역 해당 관료들이 막 탑 쌓고 공원 만들고 이러면서 마치 사시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조병갑이 무슨 지난 시간에 무슨 공덕비 쌓으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이지. 그런 공원들 많잖아요. 막. 그러니까. 공덕비가 지금 선산에 박정희 동상으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는 어떻게 그런 걸 잘 알까?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동학혁명이라고 안 쓴다고 해서 동학의 가치를 낮춘 건 아니고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라도 큰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첫째는 이게 아래로부터 집결됐기 때문에 민중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민중사.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 패정개혁안 같은 것들을 보면 사회개혁적 열망이 다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세 번째 뭐냐? 외세를 몰아내고자 했기 때문에 민족적 관점도 분명하고 마지막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과 어떤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사적 관점도 여기 또 접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학을 이해하면 어떤 좀 종합적인 역사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혁명이란 말을 쓰지 않고 운동이란 말을 쓴다고 해서 가치가 떨어졌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민중사적인 관점, 사회개혁적인 관점, 민족적 관점, 동아시아적 관점.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어찌됐건 전봉준의 리더십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각지에서 전봉준과 연대하려는 흐름이 되게 많아요. 흥선대원군도 흥선대원군이 수족이 다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편지를 써요. 나와 함께하자. 그리고 이제 뒤에가 좀 자세히 다른 흥선대원군이 전봉준에 편지를 써갖고. 네네네. 함께하자고. 나와 함께 민비를 몰아내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네. 심지어 일본 놈들도 접근하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천의협이라는 이제 그 흥룡의 전신단체 걔네들도 찾아오고 육군대위 출신 우미우라 아치미 같은 사람이 또 단도로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와서 우리 일본과 연합해서 근대 국가 만들자. 대원군은 우리가 함께해서 외세 몰아내자. 그러니까 전봉준이라는 한 존재가 이 한 7개월 정도 되는 시간 동안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조선의 힘이 있다는 걸 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동화 공부하면서는 이 힘을 느끼게 표현해요. 한 번 이 우리 민중이 들고 일어나면 저하고는 클래스가 틀리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보여준 제3 캐스팅 못하고는 틀리네 이게. 아유, 참나. 그래 왜냐면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이게 이제 동학 노민운동은 실패했지만 손병희를 중심으로 천도교로 개편이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민족 독립운동의 3대 종교. 그러니까 천도교, 대종교, 개신교. 요 세 개가 독립운동사를 주도하거든요. 큰 역할했고. 왜 원불교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장 이제 다수의 명망가로 이제 물론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제 민족 종교 세 개를 얘기하면 대종교, 천도교, 원불교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독립운동사에서 이제 3대 종교 제일 유명하니까. 천도교, 대종교, 개신교가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민족 종교 세 개 하면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시험에 안 나오지 근데. 아니 그거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나올 때도 있어요? 예. 그럼 올해 내가 출제하라고 하지 정권 교체. 저 뭐 원불교 이런 얘기는 저기 윤리화 사상이나 이런 어떤 그 윤리과에서 나와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통합 교과 과정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리고 이제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건데 사실 해방 이후에도 청우당 같은 거를 조직해서 천도교 계열이 가장 강력한 정당을 형성하기도 했었어요. 그 천도교 청우당. 네, 북한 남한 전체에서.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일당 독재 체제라서 그 조선 노동당이잖아요. 북한의 집권당 이름이. 그거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거기 보면은 왜 북한이 옛날부터 보면은 무슨 국회 대표자 회담하자 그러고 할 때 보면 거기 천도교 청우당 대표라고 하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일당 독재 아니라고 하는 척하면서 여러 가지 그 괴뢰 당을 만들어놨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천도교 청우당. 천도교 청우당 많이 본 것 같아요. 원래는 근데 괴뢰당은 아니었고 인구의 절반이 천도교였기 때문에 실제로 강력한 정당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다 사라져. 일당 독재가 되고 그러면서 그리고 일당 독재가 되면서 1956년 북한의 교과서 국정화가 그 시행되면서 모든 역사는 왜곡과 그렇죠. 단일화의 길을 걷는 거죠. 북한이 국정교과서 하는데 우리도 그걸 쫓아가자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사실 우리는 했다가 그걸 이렇게 싸워서 바꿔놨는데 또 하자고 지금 그러시고 계신 또 하자 그랬다가 총선에 개박살 난 거지. 그렇죠. 개박살은 명예훼손 아니니까 아니 이제 명예훼손인데 괜찮아. 거기는 이제 기우는 세력이야. 아니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왜요? 아니 걱정되세요? 옛날에 내 BBK 발표할 때 봤어야 돼. 그때는 살벌해요. 물에서 광선까지 막 나와. 저도 그래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방송하고 있고. 하여튼 참. 이제 동학이라는 종교를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유명하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동학은 일단은 첫째는 일단 민중 종교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라 그러나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악신이여 물러나라 학신이여 물러나라 하면서 뭐 이렇게 재단도 만들고 강신문 같은 것도 읽고 부적도 쓰고 이렇게 해서 민중에게 접근했던 민중 종교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저번에 이제 변호사님도 말했지만 최지호 본인도 이제 상제와 일치된 하나님과 일치된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뭐 이필재라고 우리한테 별로 안 유명한데 한때 좀 잘 나갔던 그 사람도 이대교주 최시영이 당신은 진인이다 이렇게 인정도 해주고 상당히 좀 민중 종교적 힘이 그렇죠. 신의 아들인 것처럼 그 인증해 준 거지. 옛날 그 태평천국 운동 같이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얘기했어. 뭐 부적 써서 태워서 먹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환자들한테? 네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 치료가 좀 됐나 보지. 믿으면 치료가 되니까. 이거 뭐 플라시보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종교적 힘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치료가 되지 않았을까요? 플라시보가 우리 미국에서 복라시보라 그러는데. 빨리 이게 동화가 끝내야지 이게. 자꾸 종교랑 섞으려고 어디. 아니요. 뭐에다가는 안 섞나. 그런가요? 강감찬장군 한참 얘기해도 또 봉감찬이라고 할 거예요. 독립협회 하면 또 뭐 그렇지. 독립협회.
제가 이걸 감내하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쭉 가세요, 쭉쭉. 근데 이제 한편에서 또 유교가, 그러니까 동학이 유교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워낙 우리나라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유교 문화가 뿌리를 많이 내려서 사실은 동학 이런 말 쓰는 것도 이제 우리가 동쪽에 있는 나라 이런 것도 사실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뭐 우리 그러니까 이 문서 같은 거 보면 소중화란 말도 막 써요. 소중화. 네네. 그렇죠. 유교의 핵심은 중화로 표현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최시영의 경우는 어떤 직업의 직분이나 남녀, 뭐 가족 구성원 이런 걸 다 유교 윤리대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 동학이라는 종교가 상당히 좀 그 시대 시대성을 이렇게 담지한 좀 복합적인 종교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다라는 거. 예. 그런 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종교가 좀 많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전봉준 이렇게만 기억하는데 지도자도 여럿이고 예. 워낙 민중 종교여서 지도자의 뜻대로 또 잘 안 굴러가는 측면도 많아요. 좀 흥미로운 건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보면 사실 이게 아래서부터 민중으로부터 올라와서 이것이 시스템으로 전환되고 체제가 잡히는데 오랜 역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막 어지럽고 막 이런 게 시스템으로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던 건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이미 괴멸됐던 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런 안타까움이 좀 있더라고. 그렇죠. 조금만 더 시간이 있고 아니면 또 조금만 더 이런 것이 예를 들어 18세기 문예부흥처럼 유럽에서처럼 조금 더 이런 운동이 미리 일어났으면 우리나라도 그런 200년 300년 문예부흥의 시기를 가지면서 그렇죠. 인본주의 사상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여기 보면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 너무 늦게 이게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심 선생도 얘기하셨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기운이 있을 때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또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게 딱 세력화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됐다는 것이 한계인 거죠. 갑신정변도 몇몇이서 그냥 귀족집 아들끼리 동호회 형식으로 해버린 결과가 됐고, 이거는 이제 종교의 모습을 띠다 보니까 그나마 조직화가 되고 어느 정도 됐었는데, 너무 좀 나이브하게 권력하고 접근했던 이런 면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학적인 사고를 끝까지 못 벗어난 거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시영 같은 경우 사실은 전형적인 종교 리더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도 이필재라는 사람은 봉기를 막 해요. 그 경상도 영예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통제가 안 되는 거고 여러 흐름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3내 집회 이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그 복합상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를 인정해달라 하고 서울에 가서도 평화적으로 이제 그런 상소 올리는데 그러니까 복합상소에 복합이 뭘 섞었다고 복합이 아니잖아요. 어? 엎드렸다는 거. 네네. 엎드려서 이게 계속 울부짖는 그런 얘기를 해줘야지. 엎드릴 복자. 우린 복합상소하면 뭐하고 연결. 그러니까 단순 상소를 넘어서는 복합상소라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그러니까. 그래서 상소의 형태를 여러 개를 섞었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이름만 들으면 오해하기가 쉽죠. 요새 복합이란 말 안 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궐 궐문 앞에 함께 엎드려가지고 일제히 그럴 정도로 권력에 대해서 읍수하는 정도 읍수하고 있었는데 밑에서는 또 봉기를 일으키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 그 복합상소 진행할 때 서장옥, 서병학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괴서 사건을 벌여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집 뭐 이렇게 뭐 프랑스 공사관 이런 데다가 며칠 날 봉기에서 다 때려부실 것이다.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한쪽은 와서 복합상소하고 있는데 읍수하고. 네. 근데 그다음에 일어나 보면 괴소가 막 붙어 있고.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도대체 이 종교 뭘 얘기하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고 복합상소는 복합상소대로 신뢰를 못 받는 거고. 또 내부적으로는 괴소대로 신뢰를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것도 내부적으로도 이제 파가 막 갈리는 거죠. 왜 강경하게 못하고 가서 상소 올리면서 엎드렸냐 하는 거 한편에선 근데 또 괴서 사건이 실행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이제 해놓고 또 실행을 안 하면서 뻥만 치냐 이렇게 된 거지. 내부적인 갈등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괴서 사건을 우리가 옛날에 그 학생운동하거나 이런 그 이념 공부하고 그럴 때 이러잖아요. 혁명적 모험주의. 실질적으로 혁명의 물질적 토대, 개혁의 물질적 토대는 마련되지 않았으면서 일부 급진적인 사람들이 막 가서 그냥 붙여버리는 거야. 이런 거랑 똑같거든. 옛날 학생운동하고 막 학교에서 토론하면서 우리 이 거리 투쟁 날 것이냐 말 것이냐 막 토론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혼자 화염병 갖고서 길거리에서 빵 던지고 와요. 데모할 때? 데모할 때 그런 애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야 돌을 지금 던지는 건 옳지 않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깨고 혼자 막 던져. 또 그것만 딱 찍혀서 언론에 그렇죠. 나중에는 그런 애들이 봤더니 국정원에 들어가 있더라고.
김만복. 나도 이제 실제로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혁명적 모험주의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데모하러 이번에 그 시위하러 갈 때 막 그냥 경찰차 끄집어내는 사람 당신 어디 소속이냐 그러면 도망가잖아요. 흥분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런 프락치가 있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막 그냥 부글부글 끓었고 준비도 안 되는데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게 괴서 사건이에요, 일종의. 그러니까 그게 뭐 나중에 또 중국사 좀 하겠지만 전 내부 권력 투쟁을 좀 의미 있게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노선이 있고 그 노선들 간데서 사실은 경쟁에서 승패가 좀 나지 않으면 조직적 행동을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보면 마오쩌둥 나오기 전까지는 취추바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도식적인 그 러시아식 시도만 똑같이 하는데 다 안 돼요. 왜냐면 도시는 장지스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봉기를 해봤자 장지스의 손아귀 벗어날 수도 없는데 똑같은 짓을 뭐 왕밍, 취추바이 와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마오가 나와서 이제 농촌을 조직화하면서 여기는 농민이 중요하다. 그렇죠. 농촌이 도시를 포위하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김구 선생도 김구 선생이 민주공화 주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애국자 김구를 기억하지만 치열하게 싸워요. 김구가 뭐 김원봉, 조수왕 이런 같은 민족주의 그룹 내에서 격렬한 권력 투쟁을 해서 김구가 승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그게 내부적으로 필요해요.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국민들이 너네 왜 맨날 정쟁질이냐 이러는 건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지켜봐주고 편도 대주고 이러면서 뭔가 좀 당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세팅이 되고 이러면서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총선 끝나자마자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그랬잖아요. 올 연말까지는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서 내부 투쟁을 통해서 어디로 갈지 방향을 결정하자. 맞아요. 그런 걸 해줘야 되거든. 근데 내년 가서 하면 그게 그때는 이제 서로 늦어요. 밥그릇 싸움이거든. 이번 총선 때도 봐요. 그냥 그걸 미리 준비하지 않고 미리 토론과 내부 투쟁을 하지 않으니까 임박해고 다 공천을 해버린 거 아니야. 맞아요. 만약 이번에 공천 과정이 조금만 매끄럽고 그랬으면요. 그 다음에 서로 간에 정체성 논쟁을 분명히 하고 그랬으면 제가 보기에 한 20석 더 얻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이번 선거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전환기를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정치권이 모르고 못 받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봉도사 말씀대로 역사의 전환기라고 하는 거는 항상 공론의 장에 여러 의견들이 쫙 밀려 나와서 거기서 이제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가장 올바른 방법을 찾아 나갔을 때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개혁이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시작돼야죠. 우리 그렇게 내부 투쟁을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댓글 카톡으로 뭐라고 보내냐면 조중동에서 보기에는 밥그릇 싸움하는 그렇죠. 거로 보이지 않냐. 내부 분열만 획책하는 거다. 이권 싸움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조중동이 잘한다고 칭찬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걸 끊어내야죠. 언제까지 그 감시를 인식하고. 아니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념적 정체성에 대해서 토론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슨 얘기냐. 당연히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렇죠.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이룰 것이냐. 남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올 연말까지 치열하게 투쟁을 하고 그리고 7월 이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주장을 하는 자기 리더를 뽑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총선 끝난 다음에 저도 정치에 관심이 있으니까 역사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정치는 또 저에게 생활 영역이니까 저도 막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김종인 대표 비판하기도 하니까 막 패친이 우수 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2021대 2020년에 영입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심 선생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정치 얘기를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편협하냐고. 왜 갑자기 극단적이 되냐고. 그럴 땐 그래요. 근데 생긴 게 편협해 보이지 않냐고. 왜 제가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하면 근데 아니 그런 걸 진지하게 대하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결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래서 제가 제 수준을 그렇게 함부로 보지 마시라고 뭐 이렇게도 막 얘기했는데 하여튼 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고 의견을 말할 때는 편이 될 수밖에 없기도 하고 막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것만 하면 편가르기가 되고 극단주의자가 된다. 저는 그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있어야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거 의원님 말씀 연결되면 동학은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그런 숙성의 과정이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막 폭발되니까 민중이나 양반이나 지식인들도 얘네를 어떻게 해야 돼. 왜냐면 이 당시 기록을 보면 완전 얘기가 어느 쪽은 동학당이라고 부르지 어느 쪽은 저거 나쁜 놈이라고 부르지 중구난방이에요. 왜냐면 한 번에 너무 폭발져 나오니까 숙성이 안 되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또 민중의 에너지는 너무나 억눌려 있었고. 그러니까 힘은 발휘하는데 그 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숙성된 시간이 필요했으면 훨씬 더 정련된 형태로 쫙 치고 나왔으면
또 다른 역사가 이루어질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게 안 되는데 그건 내부 투쟁이잖아요. 가치 있는 내부 투쟁. 지금은 뭐 그렇고 사람 찔러 죽이는 데도 아닌데 왜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이런 걸 하면 편협되거나 극단적으로 얘기한 저는 그건 좀 동의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김종인 대표는 늘 그 얘기를 하지. 왜 이념 투쟁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면은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 중에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모든 걸 사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김종인이 얘기하면 저거 지가 대통령 되려고 저러나 이렇게 딱 받아들이고 여기서 뭐 정청래 의원 예를 들어서 공천과 관련해서 그 패착을 했던 그 5사람을 공개하겠다 이러면은 저거 당대표 되려고 지금 운동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는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예.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얘기 다시 돌아와서 그 관료 얘기할 때 이제 나쁜 사람 얘기했잖아요. 여기 진짜 특이한 사람 하나가 나와요. 네. 이분도 또 전주 얘기인데 그렇죠. 김학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이분 되게 특이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전봉준과 2번 만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얘기에 살짝 얘기하면 이제 그 전주성을 딱 점령했잖아요. 전주성을 점령할 때까지 무혈입성이었는데 홍계훈이라는 초토사, 이 초토사도 이제 난을 정리하러 오는 사람인데 초토사가 군대를 끌고 와서 사실 그때 패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계훈도 계속 밀어붙일 힘이 없으니까 적당히 타협하려 그랬죠. 네, 타협하고 가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부임한 게 이제 김학진이에요. 김학진. 김학진이 이제 그 부임을 하게 되는데 김학진이 2번 만나요. 네. 전봉준을 만나고 사실은 반한 것 같아요. 네. 얘가 그러니까 괜찮고. 그 이제 도지사 역할을 한 거잖아요. 내려와서. 그쵸. 도지사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반란군의 야당 대표를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거든. 그리고 자기가 듣기에도 맞는 말이거든. 맞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었던 지식인인 그 거죠. 추정컨대 김학진 도지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네. 그 양반은 전봉준의 철학, 네. 사상 여기에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외쳤던 말이 관민상화라고 관과 민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해놓고 실제로는 그 집강소 같은 것들의 힘을 다 실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학진이라는 관료가 이 개혁의 과정을 보증해주지 않았으면 몇 달이더라도 이 패전개혁안이 실천이 안 될 수가 없었던 뭐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중에는 2차 봉기 때는 아예 그 전봉준이 김학진을 군량 조달 책임자로 만들어주거든요. 예. 근데 그때도 군량 조달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심지어 전주 가명에 있는 조총 같은 것들, 화약 같은 것들 다 끄집어내서 다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참 특별한 사람이죠. 예. 그 김학진은 실질적으로 이 그 전봉준 등등을 관리하려고 왔다가 예. 거기에 포섭돼서 네. 함께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급이냐면 예. 그 하다가 너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와 이제 병조 판서해 예. 그렇게 불른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하라고 불렀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여기 상황이 해결 안 됐으니까 원래 이 지방 문제는 관료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여기 남아서 좀 더 돕겠다.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웃기는 건 후임자를 보냈는데 나 안 비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오다가 못 오고 그냥 충청도에선가 뭐 그냥 했죠. 감사를. 맞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박재순이에요. 예. 그 을사오적 중에 한 명. 을사오적 중에. 그래서 얘가 이때 전봉준 막 죽이려고 시도도 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박재순이 오다가 전주 근처까지 내려왔는데 내가 거부하니까 네. 충청도 관찰사라고 가네. 네. 그러니까 뭐 가치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김학진은 오늘날 이 총선과 대비해서 보면 진영점 되는 거네. 저쪽에 있다 이쪽으로 온 거니까. 여기서 진짜 모든 게 다 그렇게 되냐? 야. 진영보다는 조금 더 김영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김영춘? 김영춘 그렇지. 올라오는 확실하게 이쪽 편으로 해서 생각을 이해하고 한 거니까. 그렇지. 예. 김영춘 조금 더 낫죠. 김부겸보다도. 예. 근데 뭐 김학진을 너무 그렇게 붙이지 마시고요. 예. 좀. 어쨌든 무척 우리 역사에 의미 있는 인물인데 왜 학교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이제 이런 내용까지 다 못 다루는 거죠, 사실은. 근데 제일 의미 있는 사람. 그렇죠. 같은데. 사실은 양반들 사이에서는 박재순이처럼 동학 그 주동자들을 역적이라고 하고, 그죠? 같은 역적으로 취급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쵸. 이것들이 어디 맘먹자고나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하여튼 마음이 열려 있었던 사람인 그러니까. 거죠. 네. 아니 조병갑이라고 하는 이 그 폭정 관료가 있었으면 김학진이라고 하면서 김학진이라고 하는 농민과 함께 하려고 했던 관료도 있었다. 이렇게 대비시켜 보면 훨씬 더 역사가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서 지금 검인정으로 가자고 얘기하는데 예. 검인정은 결국 국가가 교육 내용을 감시하는 거예요, 다. 대안은 자유발행제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어차피 수능에 볼 건 다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 외에 나머지는 니들 한번 마음껏 써봐라 하면 이런 것들을 갖고 그럼요. 자유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재밌잖아요. 동학 쭉 하면서 우리가 여기 타이틀 하듯이 김학진을 아시나요? 그렇죠. 맨날 똑같은 사람 말고. 예. 김학진을 아시나요? 그리고 의미 있는 인물이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인물. 오늘날 김학진과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은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김영춘, 진영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아이고. 일단 저는 그분들이 앞으로 예.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왜냐면 이 김학진은 진짜 사실은 자기 거 다 내던지고 다 한 거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그건 좀 지켜보고 예, 했으면 좋겠어요. 역사상 이런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그리고 김학진 후손을 좀 찾아봐야 돼.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근데 지금 새누리당가 있으면 당신 선조가 어떻게 했는데 지금 새누리당에가 있냐. 이 당으로 오거라 그러고 2번을 끌어내고. 근데 이번 1번 됐나 이거? 이게 예고편이 될 수 있는데 예. 안중근 의사 아들 예. 장남, 안창호 의사 아들 장남, 예. 김구 선생 아들 예. 장남 셋 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대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제가 지금 우리 얘기하면 안 돼요. 예. 나중에 이제 책도 사보고 이렇게 나올 때 하는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뭐 아들이 잘하고 그런 지난번에 뭐 윤병구 이사 조카도 나왔고 여러 사람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그런 모습이 또 하나 기억해 볼 만하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게 또 참 답답한 건데 이제 직강소 개혁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이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타락한다는 말은 뭐냐면 동학농민군이 성공을 딱 거두니까 그 원래 동학농민운동 토벌하러 왔던 군대 그리고 동네 무례배들이 다 동학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여기 예, 좀 떡고물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대세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가 다 통제가 안 되니까 얘네들이 마을에 가서 횡패 부리고 그러면서 동학이 민심을 잃게 만들고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질서가 없이 예. 힘은 모여 있고 질서는 없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굴총이라고 이게 뭐냐면 그 무덤 같은 것들 양반이 좋은 땅 얻으려고 농민들이 많이 몰아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양반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사야 되는데 그냥 가서 마구 막 이렇게 양반들 무덤 다 뚫어버리고. 왜?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당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막 주도하는 게 동학농민군 지도부가 아니에요. 김학진이나 전봉주는 그러지 마라. 상황을 보고 차분하게 개혁해 나가지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아래에 통제가 안 되면서 무례배나 이런 토벌군들이 들어가서 막 위세 부리면서 막 아까 말씀하신 무슨 막 먼저 막 화염병 던지듯이 이러면서 사고를 치면서 운동이 민심을 굉장히 많이 잃어요. 이런 측면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측면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동학농민운동을 더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이 된 거죠. 굉장히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그렇죠. 민중들이나 백성들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것을 힘으로 해갖고 일어났던 운동인데 예. 그럼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자멸할 수밖에 없는 동력이 거죠. 상실되는 거니까. 예. 동력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저는 뭐 여기 뭐 도사님이고 이렇게 노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 같은 경우도 저는 사실은 뭐 김종인이나 안철수가 잘해서 된 거라기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못해서 그에 대한 정말 이렇게 민심의 저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럼요. 그리고 국민들이 진짜 이번처럼 표를 찍으면서 내가 의지를 갖고 표를 찍었던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예. 내 표의 힘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니까 20대에서 투표율이 그냥 20% 가까이 육박하게끔 올라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헬조선, 망한 민국, 예. 나의 문제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나의 문제를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 맞아요. 그런 변화가 온 거지. 이게 그 수도권에서 잘한 건 내 덕이고 잘못하고 호남에서 잘못한 건 문재인 탓이고. 이건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민심의 힘을 민심의 힘을 정말 정치가라면 제대로 알고 그 속에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해야지. 근데 그게 진짜 민심을 정확히 읽는 정치인은 훌륭한 정치인이고 전체 보면요. 1, 2%, 2, 3%밖에 안 돼요. 없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현장에 안 나가는 정치인은 그렇죠. 민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쁘다는 이유로 다 안 나가거든. 예를 들어 지난 19대 때 더민주가 잘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더민주가 세월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랬을 때 우리가 늘 여기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한 거 있어요. 밀양 할머니들 송전탑 농사하는 데 갖고 2박 3일만 같이 있어봐라. 예. 제주도 강정마을 갖고 2박 3일만 있어보고 쌍차 가서 있어보고 세월호 가서 있어봐라. 그럼 다 있어봐 10일밖에 안 돼요. 그 10일만 있으면 우리 국민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
그리고 자기가 비정규직으로 있는 사람들하고 하루 반나절만 같이 있어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안 하니까 이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민심을 파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지난 총선 때 김종인 대표도 와갖고요. 정당 선거운동 하는 데만 쑥 왔다가요. 그러지 말고 길거리에 옷 양복 안 입고 김종인 대표인지도 모르거든요. 갖고 동네 막걸리 먹는 아저씨들한테 앉았고 얘기를 좀 들어보고 가야지. 그렇죠. 광주도 저 구석에 갖고 보면 김종인인지 뭔지 몰라 그래서 좀 아는 척하고 내가 김종인입니다. 그러면 그 있는 사람이 네가 김종인이면 나는 알렉산더입니다. 그럼 농담 그런 현장을 가봐야 되는 거야. 느껴봐야지. 깊숙이. 네. 그러니까 정도전이 대전한 게 네. 갑자기 좀 뜬금없는 얘기지만 정도전이 신진사대부라고 보통 불리는데 요즘 연구에 따르면 그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들의 대부분은 신분이 좋았대요. 그리고 정도전도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네. 서울의 자식이었고 집 좀 덜 사는. 근데 얘가 유배를 가는데 8년 유배 생활을 하는데 유배 생활 동안 집이 좀 넉넉하지 못하니까 완전 민중들한테 도움받아 생활하는 거예요. 8년을 전라남도 뭐 나주 뭐 경상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걸 온몸을 다 느낀 거죠. 그렇죠. 다 느끼니까 와서 역성혁명을 꿈을 꾸는 그래서 이성계를 선택하고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딱 다른 것 같아요. 그 예. 경험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도전은 그 삼봉이죠, 삼봉. 삼봉. 예, 봉화정 씨고 제가 봉화정 씨입니다. 아이고. 그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상하셨어요? 예. 아이고. 근데 진짜 제가 학원에서 애들을 가르치다가 야, 나 대학 때는 1학년 때 막 놀았어. 도서관 가면 선배들 혼났어. 이러거든요. 그럼 저는 애들이 그냥 우와 이럴 줄 알았는데 애들이 뭐냐면 딱 그런 게 선생님, 그러면 취업은 어떻게 해요? 이건 비극이에요, 진짜. 그럼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제가 막 농담으로 그랬거든요. 사실 이번 총선 되게 어두웠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어차피 이번에 뭐 새누리당 180석이 다 망했어. 니들이 이제 헬조선이야. 취업도 안 돼. 막 이런 농담을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다 수긍의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학생들조차도 이 현실이 얼마큼 무시무시한가.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피부로 느끼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없이 뭔가를 한다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봉주는 그걸 했다는 거죠. 그걸 딱 하면 얘기가 맞을 것 같은데. 예. 고종이 계속 닥치다는 것도 마찬가지 얘기지. 네, 고종이.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소위 지도자라는 사람이 당시에 체제도 그랬지만 진짜 민중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전봉준 한 번만 만나봤어도 그렇죠.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대원군은 막 연락도 하는데. 대원군이 그런 점에서 더 낫어요. 아니, 그래서 저 사람은 그나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전봉준 이거는 사실은 좀 논란이 있는 얘기이긴 한데 어찌됐건 기록에 따르면 전봉준이 정약용에게 그러니까 직접 가르침이 아니라 정약용의 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책을 읽으면서. 네,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하여튼 조금 논란은 있긴 한데 어찌됐건 이건 기사라기보단 정보 보고쯤 되는 거지. 네네. 그렇죠. 기사는 기사화된 거고 정보 보고 내부에서 도는 이야기래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내부에서 돈 얘기는 많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사람이 꿈꿨던 패전개혁안 같은 내용의 사실은 사상적 밑바탕이 정약용이 이제 그런 걸 다 하거든요. 여전론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공산주의급에 가까운 토지개혁 같은 걸 이미 조선. 그러니까 정약용이 일찍이 토지 개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계속하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그렇죠.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봉준의 아버지 전창혁이 조병갑한테 죽어요. 이것도 하나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영화 잘 만드셔야 돼요. 저 진짜 녹두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녹두요? 저는 역사 관련 영화는 나와서 거의 까요. 진짜 엄청 예민하게 왜냐하면 기대 완전 하고 있어요. 심쌤이 녹두 기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기대하는 건 누가 기대하고 있냐? 오달수 씨가 기대하고 있어요. 네, 주인공이라서요? 아니요, 출연하고 싶어요. 주인공으로 절대 안 되지. 세다. 그럼요.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내가 누구 전에 들은 얘기인데 김비호 친구 아니에요. 고등학교 동창. 예.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김비호보다 얼굴이 조금 더 커. 그런 얘기 왜 하세요? 왜요? 아니 크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우리가 이게 얼굴이 크다라고 하는 건 인신 공격이에요. 아이고. 근데 이거 얘기하니까 동화하니까 너무 관심이 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정말 잘 만들면 그러니까 역사 교과서 몇 권보다도 훌륭하다. 딱 알더라니까요. 암살 영화 하나가 잘 만들었을 때 그럼요. 김원봉이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재수의 난이라고 그건 좀 별로였거든요. 나는 마지막에 그 전지현이 그 누구죠? 그 친일파 이정재. 예. 죽일 때 죽이면서 그 명을 수행했습니다. 예. 근데 짠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실제는 아닌데. 실제는 아니죠. 아니 근데 그게 모델이 된 여자가 있어요. 저희 책에 나와요. 기대 앞으로. 예. 어디 책에? 우리 책에 제가 쓰고 있는 책에. 진짜 역사. 아 그거요? 네. 역사전쟁 말고? 아니 그래요. 우리 앞으로 나올 책. 아 지금 책은 역사전쟁. 앞으로 나올 책은 진짜 역사, 가짜 역사. 그렇죠. 둘 다 선전했어 이제. 근데 그래서 아버지가 죽어요. 근데 예. 아버지가 무슨 조병갑을 암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청원하려고 갔다가 맞아 죽어요. 너무 이게 많이 뜯어가니까 좀 덜 뜯어가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근데 150대인 거 맞고 장독에 올려 죽어요. 그래서 그 봉기 몇 차례인지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어떤 봉기에선 전봉준이 상복을 입고 말을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일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의 숨결을 알고 있고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죽었고 한편에서는 이제 그 정약용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 사람 야 진짜 영화 잘 만들어야겠네. 그러니까요. 네, 진짜 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전봉준이 또 동학교도도 아니에요. 네, 전봉지 동학교도가 아니에요. 특이하죠. 그러니까 네, 나중에 접주가 되는데 원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유학자적 모습도 있고 되게 독특한 성격에 그러면서도 아주 대범했고 누가 이제 암살하려고 하니까 뒤에 가서 짱돌을 들고 딱 죽이려고 하는데 딱 고개 들더니 난 당신과 함께 가고 싶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짱돌을 내려놓고 같이 참여했다가 통합의 리더십. 근데 죽여요 전봉준이. 근데 왜냐면 그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범하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해서 품어준 다음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으니까 제거를 하게 되고. 통합의 리더십이고 그 값싼 용서는 필요 없다. 네네. 다 나오네 거기에. 예. 그래서 아무튼 참 그 전봉준이라는 한 존재가 이 역사학자들이 되게 전봉준 좋아해요. 왜냐면 파면 파도 되게 매력 있는 거죠. 이렇게 독특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뭐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 많겠지만. 예. 자 그리고 불꽃 같은 삶 전봉준. 이제 마지막 이제 전쟁의 후반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쟁 준비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여기다도 글에 잘 묘사를 했는데 참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죽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죽창을 이렇게 끝을 그슬리고 참기름을 바르고 막 이러고요. 그리고 뭐 막 집신 같은 거. 왜요? 왜 참기름을 발라? 그러면 더 날카롭대요. 단단하게 해가지고 팍팍 찔러주기 좋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집신 많이 만들고. 왜냐면 걸어다니면 신발이 이렇게 닳잖아요. 그러니까 집신 많이 만들고 쇠가죽은 또 필수래요. 저는 이거 참 이번에 처음 들었던 얘기인데 쇠가죽에다가 이제 끝을 연 다음에 가죽에다 이렇게 쌀을 붓고 거기다 물을 넣고 밥을 하면 수십 인분이 밥이 된대요. 쇠가죽? 그러니까 소가죽. 네,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막 준비하는데 반대편에서 일본군은 이제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연바식 라이플 소총, 그리고 이제 최신식 대포, 비가 내려도 쏠 수 있는 총들 쫙 준비해요. 그 책의 내용은 안 썼지만 이 사람들이 다 가죽장화, 이렇게 배낭 같은 거 매는데 그 가죽이 우리나라에서 일본 상인들이 사갔던 그 소들의 소가죽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쪽은 이제 집신 만들고 죽창 만들면서 전투 준비를 막 10만 명이 막 하는 거고 한편에서 이제 그런 엘리트 부대가 이제 내려오면서 우금치에서 딱 만나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프지 않아요? 우금치를 넘어서 한양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이제 딱 만나는 거지. 네, 딱 만나게 되는 거죠. 근데 원래 이게 딱 가서 전봉지 답사도 다 해요. 딱 간 다음에 주변 지형지형을 다 보고 여기에서 어떻게 싸우면 이기게 된다. 왜냐면 여기 그 어디냐 공주가 옛날 웅진이라고 그 백제가 잠깐 습주로 있었던 지역이어서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은 백제가 한성을 뺏긴 다음에 갑자기 만든 성이어서 그렇게 좋은 턴 아니에요. 그래서 포위전을 펼쳐서 한번 이게 밀어붙이면 해볼만 하다. 지형지물에 대해서도 익숙했었네. 자기 턴이니까. 그러니까 사전 답사 다 한 거예요. 다 해서 전략도 좋아요. 근데 문제 뭐냐면 화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략이 좋고 계획이 좋아도 죽창과 집신과 대포와 라이플 총은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는데 분량상 걸 다 자세히 쓰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상태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하나 실패해져 가게 되면서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인용했던 말은 우금제 언저리에 쌓인 시체가 산을 가득 메우고 효포의 개울에는 피가 가득 고여 흘렀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이 지역에서 이제 다 실패를 하게 그런 기록이 이런 지금 읽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네네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금치에서 이제 실패한 다음에 하나하나 다 흩어졌다가 다 잡혀서 다 죽게 돼요. 다 죽게 되는데 이제 남겼던 이제 유씨가 이거 좀 한번 읽어도 될까요? 그럼요. 때를 만나서 천지도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가니 영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근데 요 마지막에 전 너무 눈물 나는 게 백성 사랑하는 정 나 실수 없었어요.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 이 시를 남기고 이제 전봉준이 이게 그 유명한 전봉준의 붉은 마음.
사라지게 등장하는 대목입니다. 이걸 한시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번역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끝나게 된다라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붉은 마음이 뭐라고 그랬을까 한자로? 단심이죠, 단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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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을 단자. 예. 일편 단심할 때 그 단심이죠. 네네. 그렇죠. 모처럼 한번 맞췄다. 그런 마음의 모습이 이제 좀, 그러니까 많이 애잔하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챕터로 하나로 들어가니까 분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자료하다 보면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좀 두툼하게 읽다 보면 눈물 없이는. 그러니까 아니 이건 또 우리가 영화로 그 크라우드 펀딩 해갖고 그 사전 티켓 예매제로 해갖고 하게 되면 영화 쉽게 만들죠 뭐. 근데 이때 이제 이 마지막 얘기인데. 이제 전봉준도 죽고 최시영은 사실은 주도하지도 않았는데 잡혀 죽어요. 다 죽는데 누가 살아남냐면 북접을 이끌던 충청도를 이끌던 손병희가 살아남아요. 손병희가 살아남아서 손병희가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돌아오는데 이때쯤 되면 동학교도들이 거의 친일화가 돼요. 놀랍게도. 그래서 그걸 이제 시천교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 송병준 무리 뭐 이러는데 그래서 그 손병희 계열하고 반대 계열 간에 치열한 싸움을 해서 결국 손병희가 친일 애들을 밀어내고 천도교의 정체성을 지켜내고 밀려나간 애들은 일진회가 되는 거예요. 친일 단체가. 이용구. 그것도 나중에 저희 다 나오죠. 자, 동학 그 다음 역사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동학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나 갑오개혁 같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갑오개혁 얘기인데 갑오개혁 얘기가 이제 갑오 광무개혁 얘기인데 내용 자체는 이제 학교에서는 좀 암기할 거 많고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이제 근대화로 나가는 좀 중요한 모습이고 고종의 또 마지막 노력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우리가 그때 학교 다닐 때 이런 그게 무슨 노래 가사 같은데 갑오새 을미적 병신되어 못 가네. 그 병신 그 해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갑오년. 을미년, 병신년. 그 병신년이 지금 120년이 20년 전 얘기죠. 두 바퀴가 돈 거죠. 두 바퀴가 돈 거죠. 60갑자가. 그렇죠. 병신년.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이 전봉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느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20년 만에. 이번에 우리가 총선에서 이겼던 것은 전봉준의 마음이 살아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어디에선가 그 붉은 마음들이 다 꿈틀거리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표출이 된 건데 이거를 제대로 받아 안으면 정말 다음에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맞아요.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가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죠. 그렇죠. 정권 교체는 사실은 올바른 사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한 수단으로 있는 것이지. 한두 사람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진영의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지적했던 이렇게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민중의 열기를 받아서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놓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것이 바로 혁명과 개혁의 종국적인 목표이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동학 농민운동 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